갑자기 이제 올 초에 장유샤를 이제 부정부패 네. 이런 혐의로 이제 끌어내렸죠. 그럼 시진핑 1인 체제가 이제 확실하게 됐다. 공고히 됐다고 봐야죠. 지금 2인자 얘기가 나오면 다 잡혀 들어가요.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중국의 군사개혁을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겁니다. 시진핑에 충성하는 군인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덩샤오핑이 만들었던 이 집단 지도 체제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뭐 눈만 뜨면 온통 뭐 내란 소식에 전쟁 소식에 뭐 누가 숙청당했다니 뭐 시끌시끌한데요. 예, 이런 때일수록 점점 더 바빠지시는 분, 세상이 많이 찾는 분이 계십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님이신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K 디펜스 뉴스의 대표이시고 예. 또 다른 연구직도 또 있으시죠. 예,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군사전문연구위원으로도 네.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위원이시고 또 다른 직책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또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많았는데 지금 좀 많이 줄었죠. 예. 예, 우리 김 대표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으로 이제 듣고 싶은 이야기는 네. 이 중국 이야기예요. 예. 중국에 보니까 요즘에 뭐 시끌시끌하더라고요. 네. 중앙군사위원회 예. 장유샤 예. 부주석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른 위원이 숙청 체포가 된 거죠. 사라져버린 거죠. 예. 사라져서 군사위원회가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서 전체 위원이 7명인데 예. 한 명밖에 주석과 한 명만 남았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문화혁명 이후에 뭐 처음이다. 예.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러던데 그 의미가 어떻습니까? 이제 아마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작년 한 상반기쯤에 이 장유샤가 시진핑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 뭐 쿠데타 이야기도 자꾸 네.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나왔었죠. 네. 저도 사실 이제 1년에 한 중국을 두세 차례 정도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중국에 자주 가시는군요. 예, 친구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한중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래서 저 자주 가는데 그 작년에는 제가 하도 이게 말이 많아서 네. 실제로 한번 갔었어요. 베이징에. 아하. 가서 확인해 보니까 역시 뜬 소문이었구나. 음.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김정은도 가고 푸틴도 가고 했던 9월 3일 전승절 행사. 그때 보여줬죠. 16가족이. 네. 건재하다. 장유샤 부주석을 보여줬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그쵸. 네. 열병식을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군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대내적으로 과시했고 네. 그러면서 그 얘기가 쑥 사라졌죠. 그랬던 것 같네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올 초에 장유샤를 이제 부정부패 네. 이런 혐의로 이제 끌어내렸죠. 네네. 근데 이게 참 중국 현대사의 비극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좀 불길한 예감이 전 개인적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대사의 비극이라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중국이 1949년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고 예.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마오쩌둥이 계속 집권하고 있었고 네. 장기간 집권을 했었죠. 76년까지 갔죠. 네. 네. 거기다 이제 문화대혁명이라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기 집권을 위한 일종의 큰 사건 사고를 벌였고 예. 그러면서 2인자들 다 숙청하다가 이제 마오쩌둥이 죽고 4인방이 득세하다가 4인방도 결국에는 군부에 의해서 숙청당하고 그 다음에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네. 그 덩샤오핑이 사실 이제 문화대혁명을 가장 몸서리치게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만든 게 이제 집단지도 체제. 예. 그걸 만들었었는데 저는 이번에 느끼는 게 이제 그 마오쩌둥의 시대는 이제 갔고 덩샤오핑이 만들었던 이 집단 지도 체제라는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그럼 시진핑 1인 체제가 이제 확실하게 됐다. 공고히 됐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공산당 갖고 있나 보면 이제 당정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당이 주인인 거죠. 나라의 그렇죠. 주인이 당인 거죠. 그리고 중국인민해방군은 잘 보시면 국가의 군대가 아닙니다. 당의 군대죠. 당의 군대. 네. 네. 근데 당정군이라는 이 세 개가 있지만 당정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는 군이죠. 그렇죠. 군사력으로. 그렇죠. 권력은 총괄에서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세 개를 지금 다 손아귀에 넣었다. 네. 27년에 연임을 해야 되거든요. 연임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이제 다 갖췄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고 후계자 물망에 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 지금 2인자 얘기가 나오면 네. 다 잡혀 들어가요. 다 죽는군요. 네, 다 잡혀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불안한 시그널일 수도 있어요. 이게 향후 중국의 정세가 그러니까 누가 그 앞에 가서 바른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게 큰 효과를 발휘했고 물론 이제 개혁과 개방이라는 두 개의 큰 테마가 있었지만 네.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달성할 수 있었고 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시진핑 집권 이후에 개혁 개방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다 뭐 자급자족한다 뭐 이쪽으로 가고 있는 그리고 거지. 거기다 더해서 보면은 전면에 나서는 거는 이제 부정부패와의 전쟁. 심지어 저는 이제 한 중국에서 한 5, 6년 살았기 때문에 요즘도 이제 중국 가면은 호텔에 만약에 투숙을 하게 되면 네. 텔레비전 계속 틀어놔요. 중국에서 뭘 하셨어요? 그럼 5년 저는 동안? 이제 초반에 이제 중국어 어학연수 하고 네. 중국에서 좀 사업도 했었고 사업도 하셨군요. 네, 조그맣게 사업도 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도 가면 이제 계속 텔레비전 틀어놔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봐요. 최근에 돌아가는 왜냐하면 중국은 아시다시피 모든 언론 매체가 이 통제를 받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보고 있으면 아 요즘의 통제의 메커니즘은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통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네, 알아. 그다음에 중국 당이나 정부가 미는 정책이 뭔지를 텔레비전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았을 때는 제가 한 2005년부터 한 10년 초반까지 살았었는데 네. 그 드라마를 하나 예를 들자면 네. 그때는 중국 드라마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무협물, 뭐 역사물 중국에서도 무협 영화를 틉니까? 네, 많이 틀어요. 타이완이나 이런 데 말. 네. 뭐 무협물, 역사물, 그다음에 항일 전쟁. 항일 전쟁. 그다음에 이제 공산당과 국민당이 싸웠던 거. 국공 내전. 네. 네. 그걸 뭐 스파이 뭐 이런 전쟁. 네. 뭐 이런 것들을 그동안 많이 들었었어요. 네, 네. 근데 최근에 많이 나온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부정부패. 아. 단속하는 거. 와, 그걸 영화로 하는군요. 드라마로 만들어요. 드라마로.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서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방의 일종의 이제 지방 당 세포 네. 조직의 장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첨예결백해요. 네. 근데 뒤져보니까 집에 조그맣게 닭장에서 이렇게 닭 기르고 있는데 닭장을 털어보니까 거기서 막 금부치가 튀어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굉장히 그 드라마로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집권 이후에 전반적으로 다 지금 그런 식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럼 무서워서 어떻게 뭐 공무원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 작년에 이제 나왔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제 당이나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네. 저녁에 밥 먹는 거, 네. 친구라든가 누구 지인과 밥이나 술을 먹으려면 네. 윗사람한테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그 정도입니까? 네. 그 정도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엄청 심하게 하고 있어요. 와, 진짜 철저하군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잘 보시면 중국에서 요식업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안 될 수밖에 없죠. 회식 같은 게 다 없어졌겠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밥 한 끼 먹으면은 뭐 정부가 돈이 많으니까 중국은 인민은 돈이 없고 정부가 돈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가서 밥 먹으면은 뭐 우리 공무원 돈 쓰는 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돈을 썼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싹 없어진 거죠. 그 기억이 나는데 그 2000년대 초반 그 무렵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네. 유럽의 컨퍼런스를 가면 예. 거기 중국 사람들도 꽤 많이 참석을 했어요. 예. 그런데 중국 공무원들이 오면 딱 보면 알겠어. 야. 거들먹거리지 그냥 쫙 뭐 따라다니 여자도 있고 네. 그러더라고.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 그게 다 공금이래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흥청망청들 썼었죠. 네. 근데 지금은 이걸 굉장히 꽉 조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러면 그 공무원은 그렇다고 하고 군대를 저렇게 숙청을 하고 단속을 하면 그 군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4차례 정도 이번까지 포함하면 4차례의 숙청 숙군 작업이 있었어요. 예. 그 초기에는 이제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절에 이제 군인들을 솎아내는 작업. 아하. 그게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이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 푸젠성 쪽에 이제 뭐 공산당 이제 뭐 네. 있었고 그러면서 그때 알던 군인들이
같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푸젠방. 네. 예. 그걸 이제 푸젠방이라는 얘기 예.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올라왔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 안 치는 작업을 했었고, 네. 근데 그때 또 장유샤가 약간 반격에 그걸 해서 네. 그리고 군은 약간 뭐 이번 사건 전까지만 해도 당 원로들이 좀 관리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한 2차례 이상 하면서 정리가 됐고 심지어 시진핑이 끌고 왔던 사람들도 다 정리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로켓군인가 뭐 그것은 시진핑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만든 군대잖아요. 네. 그것도 다 숙청을 시켜버린 거죠. 그렇죠. 다 정리를 했죠.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군사 전문가도 아닐 텐데 예. 그 어떻게 지휘 통제를 합니까? 이제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중국의 군사 개혁을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전구 제도로 전환을 시켜요. 전구. 네. 그래서 만약에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전구는? 네. 그러니까 동부 전구, 뭐 중부 전구, 남부 전구, 북부 전구 이런 네. 식으로 네. 이거를 이제 기존 체제를 다 통폐합을 하고 그 전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주한미군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쓰고 있는 모자가 한 4-5개 됩니다. 그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예. 자, 첫 번째. 한국에 나와 있는 최선임 미군 장교. 네. 그렇죠? 가장 높으니까. 예. 근데 이 최선임 미군 장교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미 전쟁부, 전에 이제 네. 국방부라 불렀죠. 네. 국방부의 역할을 대신해서 사무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롤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한국에 있는 군인들만 대상으로.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와 네.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안 오더라도 이 사람이 그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 해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최선임 장교니까. 이게 최선임 장교의 역할이군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한미군 사령관.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유엔사 사령관. 유엔사 사령관. 네. 유엔 사령관 아직도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이 한미연합사 사령관. 그러니까 한 4개의 모자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한국 전구. 네. 보통 이제 KTO라고 영어 약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구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구라고 하는 게 영어로 보니까 시어터 네, 극장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시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정부와 관련된 모든 일을 전쟁이 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병력들이 막 한국으로 들어오면 이 지휘를 하는 거는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이 그런 전구 제도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 걱정하는 거는 이제 저렇게 당중한 군사에 무력화되면 전쟁 수행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전구 제도를 바꿨어요. 지금은 전구 사령관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군사위원회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그러니까 중앙군사위는 개전을 해. 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실전은 각자 전구사령관들이 그렇죠. 알아서. 그 전구제도를 좀 바꿔버렸거든요. 그럼 그 전구사령관은 숙청의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이제 사전에 다 정리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유샤가 저렇게 날아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진핑에 충성하는 군인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날아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장유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제 중앙군사에 있는 중요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베트남과의 전쟁을 말씀하시는 거죠? 84년도에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베트남어 지명을 제가 몰라서 네. 중국어 지명밖에 몰라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걸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베트남 접경지에 보면 이제 라오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라오샨. 한자로 하면 이제 노산. 거기서 84년도에 한번 크게 붙었었어요. 네. 한 뭐 중국군도 한 2개 사단 이상이 투입이 됐고 베트남도 뭐 그 정도로 해서 중국이 먼저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반격하는. 근데 79년에 전쟁이 터지지 않았어요?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그때도 한 번 있었고 네. 뒤에도 계속 있었어요. 계속? 컸던 게 84년. 그렇군요. 네, 계속 치고받고 했었어요, 거기서.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선봉 부대의 부대장을 했던 게 장유샤였죠. 선봉부대였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 생활하면서 퇴역 군인들이 이제 시위하는 걸 몇 번 봤어요. 군인도 시위를 합니까? 퇴역 군인들. 네. 근데 중국에서 지금 퇴역 군인들이 시위하는 거는 중월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냐면 6.25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월 전쟁이 그때마다 이제 중국이 먹고 살기 어려운 때였으니까. 네. 그런 이제 부상이나 뭐 질병, 전쟁을 통해서 얻은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못 해줬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이제 한 번씩 시위로 일어나기도 하고 예.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전 경험을 가진 최고위급 장성은 다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사람이 장유샤 예. 부주석이었군요. 예. 다 근데 사라졌죠. 사라졌군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SNS 상으로 장유샤가 잡혀가기 전에 편지를 남겼다. 그런 건 뉴스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근데 뭐 또 가짜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거는 뭐 일종의 중국이 워낙 언론 통제가 심하다 보니까 네. 알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 내용들을 보면 약간 이제 시진핑 국가석이 대만 침공을 생각하고 있고 그걸 많이 말렸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유추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장유샤는 실전을 경험해 봤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그 전쟁을 통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뭐 PTSD 같은 걸 입은 자기 부하들이나 이거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말리려고 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장유샤의 이력을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너무 험하고 무서운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뭐 대만 침공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뭐 당이나 뭐 정부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일반 중국 인민들도 그렇고 그 대만 침공과 관련돼서 크게 그렇게 뭔가 두렵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네. 아니 어차피 대만 저 조그마한 거 네. 하면 하는 거지. 아, 작은 거라고 생각하는군요. 자기네 땅덩어리 비해서 작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붙어야 된다라든가 이런 생각은 별로 없나 별로 보죠. 없어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게 사실 무서운 건데 네. 그런 생각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거는 빨리 접수를 해야 된다. 대만은 우리 거고. 저건 우리 거다 예. 하는 게 인민의 공감대다. 그렇죠. 거기 네. 더해서 이전에 후진타오 원자마오 시절에는 안 그랬는데 네.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나온 얘기 여러 가지 구호들 있잖아요. 중국몽, 뭐 강군몽. 네.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이 중국에 대한 그런 자신감 네.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국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지금. 국뽕에 취한 사람들이 많아지는군요.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네. 그런 또 뭐 지금 어차피 중국에서는 유튜브 보긴 어려우니까 네. VPN 통해서 우회를 해서 봐야 되거나 이제 이런 방식이니까 네. 뭐 해외 SNS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 SNS를 보면 그런 게 조회수가 많아요. 아, 중국 국뽕과 관련. 국뽕. 네. 네. 이제 뭐 지금 어찌됐든 경제적으로도 뭐 미국과 지금 비등비등한 네.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들이 사실 대만 침공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국민적인 합의가 있는 거군요. 대만을 빨리 접수하자라고 하는 그리고 거에 이제 대해서. 공산당에서 이제 나왔던 내부 동영상들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미국이 남북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라가 커졌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저도 이제 인상 깊었던 그런 남북 전쟁 다큐를 하나 봤었는데 그 남북 전쟁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뭡니까? 아, 미국이 이렇게 큰 나라였구나. 아하. 왜냐하면 전쟁 나기 전에는 어디 돌아다닐 일이 없잖아요. 아, 그랬겠네. 뭐 그 마차 당시만 타고 하더라도. 돌아다니고 네. 기껏해야 뭐 저 기차 좀 타고 그랬을 텐데.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거의 죽을 그 때까지 사는 거지 동네에서 이동을 할 살았던 일이 거예요.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전쟁을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서 아 미국이 이렇게 큰 나라였구나. 그걸 알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아 우리가 미국인이었구나. 그 두 가지를 인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의 미국이 사실 이렇게 남북 전쟁을 통해서 사실 미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도 남북 전쟁 때 많이 죽지 않았냐. 네. 우리가 대만 통일하는데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공산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네, 나오는군요. 내부 동영상 자료 이런 데서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 희생은 치러야 그렇죠. 이게 통일이 된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도 볼 필요가 있죠. 네. 통일을 하게 되면 중국 지도자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아. 1등이 되는 거죠. 그동안은 어찌됐든 마오쩌둥이 마오쩌둥. 건국에 그다음이 덩샤오핑 그다음에 그 뒤에 사람들은 솔직히 이제 덩샤오핑의 사람들이었고 그럼 시진핑이 만약에 대만 통일을 한다. 그러면 1등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중국 공산당이 이루지 못한 과제를 해결한 거니까. 그렇네요. 근데 이번에 이런 숙청 숙군 작업이 어떻게 보면 그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라고 봐야겠죠.
야, 겁나는 이야기네요. 그 참 저 대만을 군사적으로 쳐들어가면 그건 우리도 필연적으로 가서 말려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인들도.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군 개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실행했고 2017년에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때 초급 장교들 2017년 당시에 초급 장교들을 네. 야전형 군인으로 바꾸는 작업을 많이 해요. 야전형 군인요. 그럼 그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기강이 많이 예전 같지 않았죠. 그냥 폼으로 하는 군인입니까? 그렇죠. 약간 설왕설래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네. 이 17년부터 그거를 굉장히 강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는 군인, 전투할 수 있는 군인. 전투할 수 있는 군인으로. 그걸 만드는 작업을 17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 좀 있으면 27년이죠. 네. 27년이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 됩니다. 네. 그래서 17년에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네. 전투형 군인으로 육성을 해라. 네. 그럼 17년에 초급 간부였던 군인들이 2027년이면 거의 영관급 혹은 영관급 됐겠네. 영관급 혹은 빠르면 장성급이 되겠죠. 우리 치면 준장이나 이 정도 되겠죠. 네. 그럼 야전에서 일선에서 싸워야 되는 지휘관들 네. 그 계획이 다 끝납니다. 그게 2027년.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전투하는 군인 만들기에 착수해서 10년. 그렇죠. 예. 10년 계획을 세웠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불안한 게 사실 저는 많이 이제 27년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28년이 아닐까라는 좀 예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를 찌르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27년은 어차피 계획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완성 단계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29년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네. 중화인민공화국이 1949년에 만들어졌죠. 예. 그럼 2029년이면 80주년이에요. 80주년이네요. 중국 사람들 팔 좋아하죠. 네. 번호판도 8 붙으면 그 네. 돈이 막 네. 장난 아닌데. 저는 그래서 28년에 쳐들어가서 1년 계획 잡고 29년에 마무리하는 그런 좀 플랜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생각해보세요. 2029년에 건국 80주년 행사를 타이베이에서 하게 되면 그렇죠. 네. 그 전쟁 나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한미군은 반드시 거기 가서 개입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예.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도 거의 손을 놓은 상황이고. 예. 우려만 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겠다는데. 네. 근데 노무현 정부 때는 굉장히 그걸 못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그 이후로는 이후 정부들은 사실 이제 사실상 손을 놨어요. 예. 그리고 주한미군도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해요. 예. 주한미군은 그렇게 달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이제 뭐 미국의 그때 당시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냐에 이제 봐야겠고. 한국군이 가서 개입하게 될 일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나면 네. 우리나라 유조선이 거기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유조선 화물선 뭐 이런 거. 아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회해서 가야겠죠. 저 밖으로 타이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건가요? 대만 해협이 아니라 필리핀 쪽으로 가든가 예. 아니면 아예 이제 미국 쪽으로 가든가. 미국 쪽으로요. 네. 아니 그러면 중동에서 실어오는 석유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중동에 실어오는 거는 이제 필리핀 쪽으로 돌아가야겠죠. 돌아서. 네. 야, 참. 예. 아무튼 상당히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 그러면 저렇게 말이죠. 장유사처럼 저렇게 잡혀가면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처형설도 나오고 요즘 뉴스 보면 좀 갈피를 못 잡겠던데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사실 이제 언론 통제가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관영 매체에서 나온 얘기는 일단은 처음에 이 관영 매체에서 되게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네. 초반에는 이제 중국 군내 기관지들 네. 해방군보 이런 데 위주로 했는데 지금 사실상 이제 뭐 전면적으로 관영 매체를 다 언급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저렇게 이제 숙청돼서 잡혀가는 사람들 잘 보면 사형을 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전에 시진핑과 경쟁했던 보시라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 충칭 시장. 보시라이도 사형은 안 당했어요. 지금 갇혀 있습니까 어딘가? 계속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또 모아놓는 형무소가 따로 있어요. 베이징 근교에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고위직만 따로 모아놓는. 고위직만 따로 가는 형무소가 있어요. 거기는 시설도 좋아요. 특이하네. 시설이 좋아요? 네, 시설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예우는 해줘요. 예우는 해주고 그게 그러니까 몸은 편안하게 해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제가 봤을 때 그 문화대혁명의 아픈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문화대혁명 때 막 쫓겨나면 농촌으로 가고 막 하방시키고 손으로 가고 뭐 저 팔 묶어서 그냥 무릎 꿇려놓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형무소로 옮기는데 거기서 이제 평생 못 나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예, 의사들이 다 케어를 하고 있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제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뭐 당정이 그렇습니다. 고위 간부가 되면 네. 먹는 것도 틀려요. 별도의 농장이 있어요. 베이징 옛날에 근교에. 왕들 먹듯이 뭐 그런 모양이죠. 그게 이제 소련 공산당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부터 차이를 둬요. 어떻게 그 공산당이 그렇지? 공산당의 이념은 기본적으로 평등이잖아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예. 그게 사실은 이제 소련 공산당이 시작돼가지고 중국 공산당도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일반 사람들하고 고위직들 예. 먹는 게 틀려요. 그리고 우리로 치면 약간 이제 공무원 매장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뭐 우리나라 사실 좀 많이 유명무실했지만 네. 그 중국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예. 거기 보면 저도 뭐 제가 직접 산 건 아니고 이제 전해 들은 건데 똑같은 제품인데 똑같은 네. 회사 제품인데 밖에서 안 파는 물건들이 있어요. 특별 상점이군요. 네. 그리고 그 좀 오래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중국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중국 인민폐 있잖아요. 네. 인민폐도 1년 번호를 보면 어디서 쓰는 돈인 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가짜 돈이 많잖아요. 그렇습니까? 가짜 돈이 많아요. 가짜 돈 엄청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 뭐 위챗페이, 알리페이 쓰잖아요. 예. 그 현찰을 쓸 일이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현찰을 써야 되는데 그때 보면 보통 이제 인민폐 50원짜리 예. 이런 건 거의 위폐가 많았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 간부들은 돈 자체가 달랐군요. 인민폐 자체가. 그러니까 정부가 쓰는 돈은 1년 번호가 달라요. 그리고 고위직들은 먹는 것도 다르고 상점도 달라요. 예. 그 정도로 좀 차별을 갖고 있죠. 근데 대약진 운동하고 그 인민공사 있고 그럴 때는 다 그냥 같은 식당에서 다 같이 먹지 않았어요? 그때도 달랐어요. 그때도 달랐어요. 고위직들은 그때부터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면서 소련 공산당을 보니 쟤네는 왜 고위직들 음식을 별도로 저렇게 관리를 하지? 그래서 그걸 이제 배워온 거죠. 그러니까 혁명 영웅들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 먹었던 모양이군요. 잘 먹었죠. 지금도 있어요 그 농장이. 그 중국 베이징 근처 가면 농장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럼 장유샤도 저렇게 잡혀가면 네. 그런 데 가서 있을 가능성이 높군요. 높죠. 네. 죽였을 경우에는 네. 논란이 많아지죠. 특히 이제 당 원로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제지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감이 심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네. 죽는 것도 당에서 관리를 하는군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자연사 할 때까지. 네. 그런데 밖에는 못 나오고 만나지도 못하고 뭐 네. 이제 그렇게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실제로.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건 좀 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 잡혀온 조폭들 네. 범죄 조직 수장들은 또 뭐 그냥 처형해 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사형이죠. 예. 실제로 지금 그 스캠 사기 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스캠 사기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중국 사람이지만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것도 중국 사람이에요. 자기 내국인을 상대로 해서 또 그러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딱 좋죠. 본보기로.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형을 다 시키는 거고 네. 당과 정은 예외입니다. 예. 항상 예외였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장유샤처럼 어디론가 사라지면 네. 그런 시설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높다라고 이렇게 봐야죠. 이해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이거는 한간에 떠돈 소문이지만 네. 이제 당 기율 조사위가 중심이 돼서 이런 네. 숙청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일종의 살인 면허 부여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살인 면허 네. 누구에게요? 그러니까 이제 체포 과정에서 저항을 하면 네. 그 자리에서 사살. 그래서 저항을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이제 기율 조직을 비밀 조직으로 만들어서 지금 대규모 숙청 작업에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약간 좀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지금. 그는 고위장성일 것 같으면 무기도 가지고 있었을 법한데. 그러니까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봐요 저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과감한 예. 생각하지 못하는 정도의 이런 액션이 없으면 잡히기 쉽지 않죠. 예. 네. 그렇군요. 또 우리 중국에서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대영 대표님 초대해서 이런 얘기 자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무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우리 한국 방산이 뭐 요즘에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예. 그런데 보니까 이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예. 터키가 우리하고 굉장히 경쟁 관계로 올라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터키가 보니까 요즘에 뭐 드론도 잘 만들고 드론은 오히려 우리보다 지금 많이 앞서 나갔죠. 예. 그리고 보니까 또 이 항공기 네. 전투기의 엔진을 자체 제작한다. 네. 한국보다도 더 앞설 것 같다. 뭐 그런 예상들도 많이 하고 그러던데요. 그 말씀 좀 들려주세요. 지금 튀르키예도 칸이라는 국산 전투기를 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KF-21을 개발에 만들듯이? 성공한 거죠, 우리는. 네, 우리는 이제 개발은 다 끝났고 네. 이제 양산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튀르키예가 만들고 있는 칸은 이제 막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칸은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KF-11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 네. 미국이 만든 이제 미국 지휘사가 만든 F414 엔진을 쓰고 있는데 네. 칸은 지금 이제 시제기에는 미국산 엔진을 쓰고 있어요. KAAN이죠? 예. KAAN. 칸 이제 줄여서 네.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아직은 시제기가 한 대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는 이제 시제기 KF-11은 뭐 대여섯 대 만들어서 이걸 테스트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네. 칸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발의 의지는 있어요. 네. 그런데 튀르키예가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네. 근데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죠. 네. 근데 이슬람 국가 중에 그래도 공업이 나쁘지 않은 나라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하려는 게 뭐냐. 시제기 한 대 가지고 일종의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개발비를 좀 가져오겠다. 예를 들어 중동에 돈 많은 아, 다른 중동 국가, 다른 이슬람 국가로부터 예, 펀딩을 좀 받겠다. 받겠다. 아, 그게 이제 사우디, 뭐 UAE 뭐 이런 나라들. 네. 그러니까 오일머니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을 네. 대상으로 일종의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단계. 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도 지난해 이제 계약을 했고, 터키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네, 튀르키예하고. 칸 도입과 관련된 계약을 했는데, 네. 지금 튀르키예가 약간 뒤통수를 맞았어요. 인도네시아한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 갑자기 요새 들고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아이타 면제를 해달라. 아이타 면제가 되는 기체를 달라. 아이타가 뭡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무기 수출 통제 그 제도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아이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항공기 부품, 네. 뭐 유도무기, 미사일 부품 이런 걸 다 통제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칸에 달려고 그런다. 네. 그러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수출을 한다 그래도 허가 받아야 된다. 예. 그러면 전문 용어로 하면 아이타 프리, 그러니까 아이타 면제하려면 미국산 제품을 쓰면 안 돼요. 미국산 부속품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네. 튀르키예한테 네. 미국산 부품이 아닌 다른 부품을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네. 인도네시아에 납품해라. 그거죠.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군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뭐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항공기, 저도 전에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근무를 해봤지만 예. 어찌 됐든 미국의 항공기 완제품을 만드는 네. 체계 종합 업체도 있지만 이 각종 구성품 만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런 걸 다 국산화하면 돈이 기하급수로 들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생태계 구조상. 네. 그러니까 미국의 부품 업체들한테 네. 의존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그러려면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예. 사용이나 수출하려면. 예. 근데 인도네시아는 미국 눈치 보고 싶지 않다. 네. 네. 이제 튀르키예가 이제 제대로 뒤통수 맞은 거죠. 그러면 네. 못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원하는 아이타 프리 기준의 칸 전투기를 만드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튀르키예는 네. 자체 엔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과욕을 부리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주 일례로 우리가 과거에 튀르키예 K2 전차 기술을 판매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알테이라는 전차를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가 이 알테이 전차 만들면서 뭐 엔진도 국산화하고 장갑제도 국산하고 그 전차의 중요 구성품 예, 네. 이걸 국산한다고 했는데 못했어요. 네. 그래서 엔진도 우리나라 걸 갖다 쓰고 장갑제, 방호제 네. 이것도 우리나라 걸 갖다 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튀르키예가. 뭐 언젠가는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자 만들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군용 엔진은 상용 엔진하고 차이가 크겠죠. 네. 극한 환경에서도 계속 버텨야 되는 문제가 있고 네. 또 한 가지로는 우리도 지금 이제 국산 엔진 개발을 하고 있지만 관건은 그거예요. 소부장. 네.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얘기 나오죠. 금속.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런 특수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소강소기업들이 많이 필요해요.
예, 그렇군요. 우리도 사실 그게 지금 엔진 개발에 있어 딜레마인데 그러니까 고온에서 그렇죠. 견딜 수 있는 금속. 고온에서 견디고 식어도 다시 그게 유지가 되는 아, 그러니까 펜이나 블레이드 이런 거는 그런 좀 요구들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게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10시간 쓰고 엔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이런 데서 그 가스 터빈 같은 거 요즘 하고 뭐 그러잖아요. 네. 그 도움은 안 됩니까? 이쪽 군용 도움이 엔진? 되죠. 그러니까 튀르키예는 사실 네. 그런 산업 기반이 없는데 지금 하겠다는 그런 게 거고 없군요. 우리는 그런 산업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풀어야 할 숙제가 꽤 있다라고 네.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군요. 그 이제 출발점이 다르죠. 예. 네. 그럼 우리는 아직 비행기, 그러니까 전투기 제트 엔진을 아직 못 만들고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사실 이제 미사일에 들어가는 네. 엔진은 다 국산화를 했어요. 미사일 엔진. 네. 그러니까 뭐 순항 미사일 이런 데 들어가는 엔진, 대한 미사일. 네.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현무 3. 네. 그다음에 뭐 해성 거기 들어가는 이제 소형의 터보 제트 엔진, 예. 터보 팬 엔진 뭐 이런 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미사일은 원웨이잖아요. 네. 한번 그냥 가면 끝. 그렇죠. 돌아올 필요 없다. 그렇죠. 다시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네. 한 번만 작동하면 되니까. 그렇네. 재사용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저 내구 연수라든가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겠군요. 그렇죠. 한 번만 돌아가면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항공기는 다시 써야 되잖아요. 계속. 예.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 내구성을 가져야 되니까. 근데 그 내구성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는 써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테스트를 하죠.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국 지휘사 초청을 받아서 네. 이게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여러 방산업체들이 있지만 엔진 제작사 네. 이 견학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럴 것 같네요. 그 엔진 만드는 공장은 외국인이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대표님 들어가셨어요? 저는 공장은 못 가고 네. 테스트장을 갔었어요. 테스트장을. 테스트장이 굉장히 큰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 네. 그 정도 시설이 없는데 네. 뭐 지희야 워낙 뭐 항공기 엔진으로 뭐 세계 3대 뭐 메이커에 들어가니까 가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돌리는 그렇죠. 신뢰성 장소군요. 확보하는 작업. 그래서 네. 심지어 어떤 것도 하냐면 그 닭 있죠, 닭. 네. 닭을 엔진에 쏴봐요. 아이고. 엔진이 돌아가는 가운데 한번 쏴봐요. 오. 왜냐면은 비행하다가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 그렇겠네. 새가 충돌했을 때 엔진에 잘못되면 추락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버텨내는 거. 아. 또 한 가지로는 뭘 하냐면 엔진을 돌릴 때 여기다가 폭발물을 달아요. 그래서 돌아갈 때 터트려봐요. 왜냐하면 이제 블레이드 엔진 보시면 예, 여러 예. 블레이드가 있잖아요. 네. 터졌을 때 블레이드가 이 커버 밖으로 날아가면 기체가 손상을 입겠죠. 그럼 그래. 대형 사고겠네. 네. 그래서 터트리는 이유가 터트렸을 때 이 블레이드가 엔진 덮개 밖으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봐요. 그다음에 이제 물을 계속 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엔진을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실험들을 거쳐야 되는군요. 그렇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되죠. 아. 그래서 사실 그런 테스트장을 만드는 데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소음이나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람 많은 데 있으면 안 되겠죠. 난리가 나겠죠, 이제.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외진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네. 사막 같은데 뭐 이러겠네. 사람들 안 사는데. 예. 이런 데다 이제 설치를 해놓고 엔진을 계속 테스트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트 엔진 전투기용 제트 엔진을 만드는 나라가 몇 나라쯤 됩니까? 지금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정도. 중국도. 네. 오, 중국도 굉장하네요, 기술이. 중국이 사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성공한다면 6번째가 되는 겁니다. 6, 7번째 되겠죠. 6, 7번째. 일본도 사실은 기반은 다 있어요. 예.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제트 엔진 개발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쓴 거는 일본이 만든 해상 초계기, P1이라는 해상 초계기에 자국산 엔진을 이제 장착을 했고. 그 일본은 그 태평양 전쟁 때 프로펠러 전투기는 만들었던 거죠. 만들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뭐 제로센 이런 예, 게 예. 있었고. 근데 이제 일본도 전후에 제트 엔진 개발을 독자 엔진 개발 계속 했는데 적용하는 걸 머뭇거렸어요. 왜냐? 일단 가성비 측면에서도 네. 안 맞고 그 일본이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해도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국산 엔진 개발 다 해놓고도 양산으로 들어가는 걸 좀 많이 주저했었죠. 그랬었군요. 예. 그 대신에 이제 그런 기술력 가지고
이제 미국이랑 뭐 합작으로 진행하는 아니면 이제 엔진 중요 구성품 만드는 네. 이런 거는 계속 해왔었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예. 중국 전투기는 어떻습니까? 성능이 뭐 러시아 수준 되나요? 아니면 미국하고 비슷한가요? 사실은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중국에서 하는 마카오 맞은편에 보면 이제 중국의 광동성 쪽에 보면 주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주하이요? 예, 주하이에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중국에서 가장 큰 에어쇼를 합니다. 네. 제가 한 4차례 정도 갔었거든요. 아, 그래서 2012년으로 기억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한 4차례 이상 갔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처음 갔을 때는 사실 제가 우습게 봤었어요. 네. 에휴, 뭐 얘네들이 해봤자 뭐 그런 생각을 갔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몇 년? 2012년. 12년. 네. 네. 근데 2년에 제가 한 번씩 가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 에어쇼 할 때 방향 전환한다든가 뭐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느끼시는 거예요? 기술이 2년 사이에 막 팍팍팍 올라오는 게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네. 항공기 제작업체 네. 한국항공우주산업 네. 카이라고 하는데요. 카이가 한 임직원이 한 5천 명 쪽 넘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중국에 비슷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네. 중국 항공공업 집단 네. 아빅, 영어로 아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임직원 수가 거의 몇만 명 수준이에요. 와. 근데 이 아빅이라는 회사는 재밌는 게 계열사의 엔진 회사도 있고 네. 웬만한 항공기 중요 구성품 만드는 업체가 다 있어요. 서플라이 체인을 다 가지고 독자적으로 자급자족하는군요, 거의. 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막 저 만들어봤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중국의 항공산업 발전에 가장 큰 도움을 준 나라가 어딜까요? 러시아 아닌가요? 미국입니다. 미국이에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정말 뜻밖이네. 왜냐하면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이제 개혁 개방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미국이 네.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하고 수교했잖아요. 네. 닉슨 때. 닉슨 때. 네. 근데 그 뒤에 미국의 대외 정책이 바뀝니다. 네. 저 소련을 짓누르려면 중국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실제로. 그랬었죠. 천안문 사태 이전에. 네. 그때 많은 중국의 항공과학 관련된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아하. 그래서 미국에서 기술을 다 배워와요. 다 가르쳐 줬군요. 네. 학생들을 데려다가. 유학을 그때 이제 서로 교류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미국 대학으로 물밀듯이 갔어요. 네. 7, 80년대. 그럼 지금 그 사람들이 한 50대 이상 넘을 거 아니에요. 네. 5, 60대. 그런 사람들이 치프 엔지니어예요. 거기다가 중국 항공산업에 또 불씨를 지펴준 게 러시아. 예. 러시아가 소련이 망하면서 러시아에서 많은 인재들이 해외로 나왔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이 다 중국으로 간 거예요. 기술을 또 그때 또 경쟁적으로 러시아에서 기술들을 사오기 시작했고. 그렇군요. 근데 그때 그 우리나라도 러시아에다가 돈 빌려주고 뭐 불금 그랬었잖아요. 불금 사업 한다고. 우리는 그런 항공 기술을 못 받았어요? 그때 우리는 항공 기술보다는 지금 이제 해외 수출 많이 하는 네. 천궁2, 천궁. 미사일. 네. 네. 지대공 미사일 체계. 그렇군요. 그런 기술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우리나라 방위산업 발전에 좀 도움이 줬던 게 뭐냐면 러시아에서 기술들 많이 사왔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러시아 그때 어려웠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S400을 만드는 러시아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 알마즈인가 그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러시아 특파원하고 한번 식사했는데 천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러시아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공동 개발 형식으로 해서 기술을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알마즈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제 소련 시절에는 나라에서 막 왕창왕창 사줬는데 그러게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설계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엠셈 지금 네. 이제 천궁이라고 그러지만 그거 하면서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알마즈사가 일어났죠. 네. 그래서 그 공동 개발을 한 거군요. 그렇죠. 러시아하고 네. 한국이 같이. 그 핵심 기술에 관련된 공동 개발을 진행했고 그걸 네. 이제 우리 돈이 거기 들어갔고 네. 그러면서 알마즈사가 죽을 뻔했는데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러시아로 달려간 나라들이 몇 나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도 있었고 네. 우리나라도 있었고. 근데 중국은 항공 관련 기술을 많이 받았군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가져갔죠. 그렇군요. 항공기, 뭐 유도무기,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항공모함. 네. 그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왕창 가져왔고. 항공모함. 네. 네. 그래서 한 2010년 중반대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이제 푸젠함. 네. 그거 할 때 우크라이나 과학자들, 기술자들이 실제로
그 조선소에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냥 배만 항공모함만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네. 사람까지 같이 왔다. 다 가져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도 그래서 그때 그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중국의 그 이 전투기 생산 기술의 수준이 예. 러시아 정도 수준이 된 거예요? 지금은 러시아를 뛰어넘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만든 Su-57이라는 이제 스텔스 전투기가 있습니다. 네. 저는 실제로 중국이 만든 젠 20을 네. 본 사람이에요. J20이라는 거예요? 젠 20, 젠 20? J20이라고 부르는데 네. 중국이 만든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네. 이거 비행하는 거를 본 몇 안 되는 한국 사람인데 어.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미국의 F-35 네. 공장을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구경을 했는데 제니20하고 F-35하고 지금 이 스텔스 처리하는 방식 네. 거의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그럼 거의 F-35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텔스 기술 관련된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 다음으로 앞선 나라가 중국이에요. 러시아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제 전투기 형상 설계, 네. 그러니까 레이더에 반사되는 면적을 최소화되는 설계. 네. 그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거를 소재를 만들어야 돼요. 소재를. 네. 그런데 이제 몇몇 분들이 잘못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과거에는 도료 방식이 많았어요.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도료를 뿌리거나 네. 바르는 방식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방식을 안 씁니다. 전투기에. 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도료를 바르면 비행하다가 이게 까지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뭐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면. 그렇죠. 까지거나 이제 손상이 생기겠죠. 그럼 그걸 다시 칠해줘야 돼 계속. 네. 그런 이제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흡수제를 다시 칠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만 갖고 있는 지금 B2 폭격기. 네. B2 폭격기가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도료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칠하는 것도 그냥 막 야지에서 막 칠하면 안 돼요. 습도 이거를 맞춰서 칠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유지가 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개발한 게 뭐냐면 코팅을 하는 방식을 써요. 예. 그 필름을 깔고 그 위에 우리 이제 전에 책받침 하듯이 네. 코팅을 한번 얹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까지지가 않겠죠. 네. 근데 그걸 지금 하는 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이 그걸 하는군요. 네. 다른 나라는 다 못 하는데. 네. 우리도 못해요, 그건 아직까지. 그러면 중국은 그 5세대 스텔스 전폭기라고 하는 거를 이미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 지금 완성이 됐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이 하는 거는 4.5세대라고 하는 거. KF-11은 지금 4.5세대. 4.5. 그러니까 이제 KF-11 잘 보시면 무장을 다 밖에 달잖아요. 안에 안 그렇습니까?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는 네. 레이더에 반사되는 면적을 최소화시켜 놨어요. 예. 근데 문제는 무장을 달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네. 네. 근데 지금 그, 중국이만 그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스텔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안에 넣어야죠. 동체 안으로 다 넣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중국은 젠 20 하면서 그걸 다 했고 지금 젠 35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향후에 지금 뭐 이제 인터넷 상에서 많이 나오는 6세대 전투기들도 보면은 다 지금 다 내부로 들어가고 코팅 방식으로 다 지금 하고 있죠. 무기를 다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네, 그래야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예. 4.5세대, 5세대, 6세대 이 차이는 뭡니까? 4.5세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공 전자 장비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졌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4세대 전투기를 잘 보시면 네. 레이더가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기계식 방식이에요.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비행기에 장착된 레이더가. 그렇죠. 네. 이게 기계식 레이더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 보면 이렇게 레이더가 돌아가잖아요. 네네네. 그런 방식을 쓰신다고 보면 돼요. 예. 그게 4세대고. 네. 근데 이제 4.5세대로 가면서 요즘 이제 KF-11도 마찬가지입니다. A사 방식, 능동 전자주사 방식. 그러니까 레이더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대신에 작은 레이더 이 소자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로 다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상도나 이런 능력이 이전의 기계식 레이더보다 훨씬 좋죠.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센서 융합. 네. 전투기에 장착된 여러 가지 센서를 믹스를 해서 하나의 영상이 보여져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레이더가 못 잡는 물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네, 적외선으로 봐야 되는 것도 있고 네. 이런 것들 하나로 융합해서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센서 융합,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전투기들도 다 인터넷 같은 게 돼요. 네. 데이터 링크를 이용해서. 그럼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자기 정보를 보낼 수도 있고. 네.
그게 이제 데이터 융합. 예. 그거를 이제 하나의 화면에 다 보여주는 거죠. 그게 4.5세대. 네. 그럼 4세대는 화면이 여러 개 있겠네요? 그렇죠. 아. 여러 개의 화면이 있는 거예요. 헷갈리겠네, 좀. 그러니까 이제 숙달이 안 되면 어려운 거죠. 네. 지금 이제 4.5세대 전투기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형상도 전투기 모양도 좀 이렇게 스텔스화. 네. 다만 무기만 안 붙이면 그렇죠. 이제 스텔스화 됐는데. 반사 면적이 최소화되는. 네. 그런데 이제 5세대는 완전 스텔스. 무기도 다 안으로 안으로 집어넣고. 장착해서 안 보이는 거. 네. 예. 6세대는 거기서 더 나가서 네. 뭐 속도라던가 네. 항속거리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 전투기에 비해서 지금 2배 이상 늘리려고 그래요. 항속거리 속도.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이 하고 있는 이제 6세 전투기 F-47만 보더라도 예. 예전에는 태평양을 본토에서 건너오려고 그러려면 네. 공중급유를 수차례 받아야 됐어요. 하늘에서 계속 급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손해죠. 그러면 공중급유기는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면서 공중급유를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항로가 있으면 네. 미리 지정을 합니다. 이 지점에서 랑데뷰를 해서 급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급유기는 어디 섬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랑데뷰 지점 근처에서 비행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 가까운 지점에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는 항공모함을 타고 있다가 올라오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 주변에 이제 지상 기지나 미군 기지들이 네. 있는 거군요. 그 근처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잘 보시면 미국의 네. 전략 폭격기들 날라오잖아요. 예. 항상 그때 보면 뒤에 공중급유기가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연료가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거리를 두고 전략 폭격기가 먼저 오고 뒤에 공중급유기가 따라와요. 조그만 비행기. 뭐 사이즈는 사실 이제 요즘 공중급유기들은 거의 여객기 사이즈니까. 그리고 전략 폭격기는 크잖아요. 네네. 연료 먹는 양이 이게 전투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일종의 탱크롤이 한 대가 따라다녀요 항상.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죠. 네. 그게 6세대 항속거리가 길어지는 그다음에 속도도 빨라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KF-21이 나오게 되면 4.5세대 전투기를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요새 전투기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차 바꾸는 주기가 한 5년, 뭐 10년 이렇게 되잖아요. 네. 전투기도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짧으면 30년, 길면 4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기간 중에 계속 정비하고 수리하고 뭐 심지어 이제 성능 개량도 하고 네. 하는데 자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전투기 샀던 나라들은 슬슬 대체할 시점이 된 거죠.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뭐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 미국의 정말 친한 네. 동맹국들은 F-35를 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미국하고 나쁘진 않은데 네. 그렇다고 친한 동맹국이지 않은 나라들은 애매한 거죠. 미국이 안 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뭐 혈맹이니까 네. F-35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뭐 완전한 스트레스는 아니더라도 좀 좋은 전투기 갖고 싶다는 나라들은 KF-22 같은 게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군요. 가성비도 좋겠네요. 그렇죠. 지금 블록 1 이제 공대공 임무만 하는 거는 네. 우리 군에 납품하는 가격이 뭐 한 900억에서 한 1000억 사이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해외 수출 좀 다릅니다. 해외 수출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뭐 후속 군수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졌을 때 뭐 해외에서 전망하기로는 한 1,300억 정도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경쟁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뭐 유럽 파이터, 유럽 여러 나라 네. 만든 뭐 타이푼이라던가 아니면 라팔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싸거든요. 거기는 얼마입니까? 라팔 같은 거. 1,500억 이상씩 하니까. 1,500억 이상. 네. 중국제는 어때요? 중국제 4.5세대.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중국산 전투기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이게 뭐 우리랑 경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중국산 전투기를 살 수 있는 나라들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 구역이 있고 시장이 다른 겁니까? 네, 한국산하고?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산 전투기를 운용하는 나라는 파키스탄 그런 나라들 이제 중국과 정말 친한 나라들만. 네. 그런 1대1로 하는 나라들 뭐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겠군요. 근데 이제 미국이랑 뭐 척진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약간 애매한 거예요. 네. 그 우리나라도 중국산 전투기를 사기는 불편하겠군요.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나죠 이제.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약간
다른 예일 수도 있는데 튀르키예가 원래 이제 F-35를 살려고 네. F-35는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도 투자를 했지만 잠재적 고객들이 선행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공동 개발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돈을 미국에 주고 네.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가 사갈게. 네. 그게 된 거예요. 예. 튀르키예도 그런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런데 에르도간이 이제 되면서 네. 러시아에서 S-400이라는 지대공 미사일을 들여옵니다. 그러면- 러시아제를. 네. 네.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우리가 너희한테 F-35 팔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원래는 튀르키예가 F-35 전투기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게 중단돼 버렸어요. 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과 친한 동맹국이 젠 35나 이런 중국제 전투기 샀을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미국산 무기 못 판다. 얘들한테. 미국하고 딱 등을 돌리는 거니까.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캐나다 요즘 그 뉴스를 보면 캐나다가 잠수함을 또 들여온다고 네. 12척이라고 하는 뭐 어마어마한 숫자의 잠수함을 이제 구매를 할 계획인 모양인데 예. 이거를 놓고 우리 한국하고 또 이 독일 측하고 또 경쟁이 아주 치열한 모양이에요. 이게 굉장히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글로벌한 이슈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네. 또 그 캐나다하고 또 미국하고 사이가 또 안 좋아져서 또 그것도 뭐 이상하고. 그것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 캐나다 이 잠수함 사업을 이제 영어 약자 줄여서 이제 CPSP라고 얘기를 하는데 CPSP. 네. 네. 이제 최종 후보에 독일하고 우리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빠르면 지금 아마 올 3월쯤에 네.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제냐 네. 독일제냐를 놓고 최종 결정을 3월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캐나다의 뭐 이제 방산 획득 관련된 최고위층도 지금 우리나라 와서 네. 잠수함 하나오션 가서 뭐 실제 안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관련 업체들도 와서 지금 다 지금 보고 갔고 네. 그 전에 이제 먼저 독일을 갔었고 그분이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막바지 스퍼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뭘 뜯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캐나다가 겪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약간 캐나다판 마가를 하려고 그래요. 캐나다를 다시 한번 위대하게. 캐나다를 위대하게.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제조업과 소재 분야에 메이드 인 캐나다를 다 해야 된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인력이라든가 연구 개발도 캐나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정책이. 네. 그러니까 제조 기반을 자급자족하겠다. 그렇죠. 이제 미국하고 지금 저러니 그러게요. 미국이 약간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네. 이거 미국만 믿고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잘 보시면 갑자기 뭐 아니 잠수함 사는데 자동차 얘기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대차 공장 캐나다 와서 만들어라 뭐 그런 거 요구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큰 흐름, 캐나다의 큰 흐름을 모르는 상황에서 보면 이상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캐나다판 마가를 지금 하려고 그런다. 그럼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왜 저런 걸 요구를 하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독일하고 계속 우리가 지금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일단 잠수함 성능 관련된 얘기를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예. 지금 독일이 제안하고 있는 212CD는 독일하고 노르웨이가 같이 만드는 잠수함 프로젝트입니다. 네. 근데 아직 실물은 없어요. 실물이 없습니까? 지금 건조 중이에요. 선도함을. 그러니까 설계도는 있는 상태고. 설계도는 있고 예.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 만드는 기종이에요? 그 전에 212급 잠수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확대 개량한 네. 그런 형태의 잠수함인데 근데 어찌됐든 지금 제안한 212CD는 실물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미 작동 중인 게. 그렇죠. 지금 이제 건조가 다 돼서 테스트 중인. 네. 테스트 중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안한 거는 장보고 3 배치 2 장형실함 기준으로 캐나다에 제안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의 사람들이 와서도 타보고 언론에도 이제 공개가 됐고. 네. 근데 독일은 아직 잠수함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일단 독일은 그 부분이 좀 불리하죠. 실물이 없는 잠수함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독일이 사실 이 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독일이든 우리가 됐든 캐나다 해군이 요구하는 잠수함 기준에 다 들어왔어요. 둘 다. 네,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독일은 아직 잠수함이 없지만 네. 캐나다 해군이 생각하는 자기네들 잠수함의 성능 조건은 다 충족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하지만 보완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나 독일이나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중요한 건 장외 경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뭘 투자를 할 거냐. 아, 자동차 공장 하나 지어줄래? 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거죠. 우리가 방산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절충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지금 이게 60조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60조 관련돼서 얼마만큼 캐나다에 도움을 주는 걸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네. 잠수함 2개가 다 캐나다 해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다 들어왔고 네. 그러면 장외 경기가 더 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외 경기를 누가 이기느냐를 두고 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뭘 덤으로 좀 더 줘. 뭐 이런 네. 거네요. 네. 그런데 캐나다의 입장에서 서 보면 네. 거기가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네. 그러면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으로부터 잠수함을 도입한다 그러면 좀 눈치가 보이지 않을까요? 다른 나토 회원국들한테?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최근에 잘 보시면 네. 우리나라가 노르웨이에 왜 천무 다연장 로켓포 수출했잖아요. 1조 원 이상 되는. 네. 그럼 노르웨이도 그렇게 따졌으면 이제 유럽 걸 선택을 했었어야 되죠. 거기에도 유럽 거하고 경쟁이 붙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노르웨이 다연장 로켓포 사업에 우리나라, 독일, 미국 뭐 이렇게 다 한 서너 개 업체가 이제 경쟁을 했는데 네. 노르웨이가 우리를 딱 선택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 나토 표준이 있고 뭐 이래서 뭐 유럽 걸 사고 뭐 이러지 않겠냐 하는데 잠수함은 네. 그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토 걸 뭐 써야 된다라는 게 없어요. 아. 나토 회원국이더라도 잠수함은. 왜냐하면 잠수함을 나토에서 만든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뭐 프랑스도 있고 영국 나토 회원국 중에 네. 독일도 있죠. 근데 뭐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꼭 맞는 표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나라 잠수함이 독일에서 기술을 배워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 지금 제자가 스승을 이랑 싸우는 형국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 관련돼서 이제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하나오션이 전면에 뛰고 있고 네. 독일은 이제 TKMS라는 데서 뛰고 있는데 네. 캐나다에 이제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네. 웹사이트를. 거기 홍보 영상에 보면 굉장히 웃긴 내용이 나와요. 네. 한국도 독일 잠수함을 쓰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할 말 없는 거네요. 그거는 그렇죠? 예, 사실이니까. 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에 우리가 거기서 기술을 배워왔는데 네. 지금은 이제 경쟁 상대 우리가 니네보다 더 잘해. 이게 지금은 굉장히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핵 추진 잠수함을 들여온다고 뭐 그것 때문에 시끌벅적했습니다마는 네. 캐나다는 핵 추진 잠수함 안 하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디젤 잠수함을 들여오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핵 추진 잠수함, 이제 원자핵 추진 잠수함에 있어서 물론 캐나다 같은 나라도 가지면 좋죠. 네. 근데 캐나다 국민들이 이 핵 추진에 대한 반감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나라들 많아요. 할 만도 한데 왜 안 할까 보면 이 방사능에 대한 방사능을 두려움, 싫어하는군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비용 문제. 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미국이 그린랜드를 사겠다, 네. 팔아라 뭐 그러기도 하고 캐나다 보고는 뭐 51번째 주로 들어와라 그러고 엘버타에 가서 그 저 독립운동하는 엘버타 분리운동하는 그런 세력도 가서 장관이 만나고 그러는데 네. 이거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같이 갈 수 있나요? 그 캐나다 총리도 그런 얘기를 이번에 이제 다보스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기존의 이런 전통적인 뭐 이런 절차나 제도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네. 그렇잖아요. 네. 특히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부터 뭐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느끼지만 관세 합의 다 된 것처럼 얘기했다 갑자기 뭐 25% 올리겠다 그러고 아니 그럼 저런 미국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렇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인도한테는 50% 매겼다가 또 뭐 이거 그럼 뭐 오죽하면 예. 이제 타코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미국 믿었다간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들이 그러니까 기존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들이 그런 생각 다 갖고 있고 네. 심지어 최근에 중국하고 각을 세우던 영국 총리가 베이징 갔어요. 아, 맞아요. 그거 뉴스 봤습니다. 네. 그게 뭐냐? 중국하고 우리가 그렇게 한데 저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들 지금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잘못하면 낙동강 오리알처럼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지금 잠수함 사업에서 왜 자꾸 산업혁명 얘기를 꺼내냐?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봐야 돼요. 산업혁명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캐나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자동차 이게 네. 그 캐나다를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려면 자국 내 산업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선진국들이 지금 겪고 있는 큰 문제이기도 해요. 잘 보세요. 미국도 얼마 전에 그 포드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공장을 줘야 되는데 네. 신설해야 되는데 만들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화이트 칼라는 지금 사실은 인공지능 때문에 지금 다 필요가 없는데 네. 이런 걸 해야 되는 사람들. 현장에서 손으로 뭘 하는 사람. 엔지니어라든가 네. 건설할 수 있는 사람들. 미국이 없다. 네. 큰일이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동안 선진국들이 제조업을 거의 이제 제3국으로 밀어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는 사양 산업이었는데 다 제조업이라는 게 그렇죠. 갑자기 이게 신성장 산업이 되고 꼭 있어야 되는 게 되고 그렇게 돼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의 큰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사실 중국이 많이 해왔고. 예. 근데 중국도 지금 잘 보시면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 투자 엄청 많이 하죠. 네. 로봇도 많이 하죠. 네. 거기다 제조까지 또 아직은 튼튼하죠. 그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런 거를 지금 그 각자 도생의 방안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영국 총리가 베이징 갔다가 상하이 갔다가 두 군데 갔거든요. 네. 오면서 전면에 내세운 게 뭐냐면 우리가 중국에 물건을 이만큼 팔았다. 투자를 받았다. 예. 이거를 전면에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급한 거예요. 이게 상황들이. 미국 보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그런 걸 수도 있죠. 너네 아니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 그리고 유럽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 트럼프를 한 방에 보낼 수도 있어요. 들고 있는 미국 국채 시장에 풀기 시작하면 맞아요. 네. 예. 그럼 미국 국채 가격 폭락하고 네. 뭐 금리 엄청 올라가고 이제 그러게. 그러니까 되겠죠. 미국도 이제 약간 트럼프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처음에 세게 했다가 만약에 진짜 지금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린란드라든가 이런 문제 계속 들고 나오면 유럽도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 그런 식으로 나오면 국채 갑자기 시장에 던져버리면 네. 미국 난리 나는 거죠 이제.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잠수함 시장은 앞으로 계속 커질까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투기 말씀드렸죠. 네. 수명 주기가 있다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 독일에서 처음 들여왔던 네. 장보고함 네, 네. 2099급 잠수함 예. 34년 쓰고 퇴역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때 샀던 나라들, 네. 잠수함 샀던 나라들 다 지금 바꿔야 돼요. 그때가 잠수함 유행이었었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30년에 한 번씩 그 주기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샀을 때 다른 나라 산 나라들 많은 모양이군요. 그때 산 나라들은 다 바꿔야 되죠 지금. 거기다 신규로 필요로 하는 나라들도 있고. 네.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럽 쪽들이 이제 재래식 잠수함을 많이 만듭니다. 디젤 잠수함들. 예. 사실 이제 일본은 오래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평화 헌법이라든지 전범국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출에 제약이 있었고 네. 그 수출을 못 했죠. 그러다 보니 우리도 사실 독일에서 그래서 잠수함을 들여왔었고. 근데 그동안 이제 유럽 업체들이 사실상 이 시장을 거의 다 미국은 재래식 잠수함 안 만들고 네. 핵잠수함 만들고 그러다 보니 유럽 업체들이 그동안 많이 독식을 해왔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잠수함을 하니 그러니까 그동안 유럽 업체에 당했던 나라들은 네. 대안이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의 제조 기반이 탄탄하고 그렇죠. 아직도 엔지니어들 기반 탄탄하고 그러니까 네. 네, 좋은 가성비 그 짧은 납기 잘 맞출 수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캐나다 이번 사업도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건 네. 사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항공기도 그렇고 잠수함도 그렇고 네. 우리 한국한테 아주 큰 기회가 지금 다가오는 기회 창이 열리고 있죠. 열리는 상황이군요. 네, 왜냐하면은 그 기존에 이제 유럽 업체들이 독식했던 부분을 한국이란 새로운 대안이 나왔으니까. 그렇군요. 예. 예. 아유, 오늘도 김대영 대표님 군사평론가님 모시고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여러 개를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이게 아직 다 못하신 이야기 혹시 있으신가요? 그건 나중에 한번 또 불러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아주 오늘 흥미진진했고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을 판단하시고 또 투자를 결정하시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